안녕하세요. 정보보험 영수왕생분들. 벌써 한 주가 흘렀습니다. 벌써 5월 첫 주예요.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네요. 한 학기에 벌써 반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난주 메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각자 본인이 원하는 수업 방식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과에 해당 내용을 송부한 결과 앞으로의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측에서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길 바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사실 수업의 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제가 진행하는 수업 온라인 수업이더라도 여러분들 수업의 질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한 학기 수강하시는데 아쉬움 없도록 저도 열심히 강의안 만들고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6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1시간여 진행되었었는데 지난 강의 시간에는 블로그 암호에 대한 서머리와 더불어서 블로그 암호의 운영 모드 그리고 이 블로그 암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블록 사이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키죠. 이 키를 생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 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즉 공개키 암호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14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수입니다. 이 난수는 이름 그대로 랜덤한 넘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난수는 암호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저는 한 5가지만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대칭키 암호의 대칭키, 그리고 공개키 암호의 공개키, 메시지 인증 코드나 전자사명의 키로 키를 생성을 할 때 이 난수가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화 벡터를 생성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 초기화 벡터는 우리 직전 시간에 블록암호 운용 모드였던 CBC, CFB, OFB 모드에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 다음은 넌스, 비표라고 불리는 이 넌스를 생성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 넌스는 재전송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의미의 값이고요. 다음엔 솔트, 아직 배우시지 않으셨을 텐데 패스워드를 기초로 한 암호, 패스워드 베이스드 인크립션, PBE 암호에서 동일한 키로 동일한 평문을 암호한다고 했을 때 항상 같은 아웃풋 값, 항상 같은 암호화된 메시지 값을 내뱉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솔트라고 하는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서 동일한 평문을 동일한 키로 암호화해도 각각 다른 암호문이 출력되도록 만드는 이 솔트에도 사용이 되고요. 다음은 일회용 패드, 패딩에 사용되는 열을 생성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 난수의 용도 중에서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를 손꼽아 보자면은 저는 키 생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암호 알고리즘이더라도 키가 공격자에게 알려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난수를 만들어서 이 난수를 사용해서 키를 만들고 공격자에게 키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즉 여기서 난수가 사용되는 목적은 예측 불가성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난수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장에서는 이 암호 기술에 관련된 성질의 한정에서 이 난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수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2가지만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무작위성입니다. 이 8비트의 수 2개가 있죠. 110, 10, 110, 0000, 0000 이렇게 2가지 수가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더 랜덤해 보이나요? 혹자는 110, 10, 110이 더 무작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확률로 따져봤을 때 이 두 수가 나올 확률은 8비트 중에서 한 가지 수가 나올 확률 2의 8승분의 1 확률로 이 두 가지 수는 동일하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 랜덤한지 랜덤하지 않은지를 식별할 때 두 가지 오류, 두 가지 오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랜덤하지 않은 것을 랜덤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오판입니다. 단지 랜덤해 보인다는 이유로 랜덤하게 생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판으로는 랜덤함을 랜덤하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떠한 패턴을 보고 그런 패턴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오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보안을 위해서는 이 무작위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무작위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난수는 암호키와 같은 중요 정보를 생성을 할 때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 랜덤리스 한 특성 아래 하위 성질로 균등분포가 있습니다. 이 균등분포는 0과 1, 이렇게 1비트 0과 1이 나오는 수열의 분포가 균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나올 확률 50, 1이 나올 확률 50% 이렇게요. 만약에 한쪽이 나올 확률이 크다면은 우리는 그 사항을 비균등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0이나 1이 나올 확률이 한쪽으로 편향된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 난수의 특성은 무작위성 다음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는 독립성으로 인해서 가지게 됩니다. 이 독립성이라 하면 어떠한 부분 수열도 다른 수열로부터 추론할 수 없어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즉 어느 하나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그 상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무작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작위성을 나타내는 척도,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는 어떤 무작위 과정이 의외의 결과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복잡성을 나타내는 말과 동일한데요. 정보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보량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는 정보량은 커지는 반면 그 발생 확률이 크면 클수록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는 정보량은 작아진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때 이 엔트로피란 지식의 모호한 정도, 즉 불확실성이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때의 정보량에 대한 복잡도를 정보에 대한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 이 엔트로피는 원래 열역학 용어로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즉 무질서 열역학에서도 무질서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 엔트로피는 확률 분포가 균등 분포일 때 최대를 나타내는데요. 즉 확률 분포가 균등 분포일 때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죠. 한쪽으로 바이어스가 되지 않으니까요. 즉 균등 분포는 모든 확률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최대입니다. 즉 엔트로피가 최대라는 말이죠. 불확실성이 최대일 때. 만약에 5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확률이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5분의 1로 같은 비트열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경우는 25분의 1, 두 번째 경우는 25분의 18, 세 번째 경우는 25분의 2, 네 번째는 25분의 3, 다섯 번째는 25분의 1 확률로 각각의 확률이 다른 비트열들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시, 모든 확률이 5분의 1로 같은 비트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모든 확률이 같기 때문에 무엇이 선택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예시에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확률이 다른 비트열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트열,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에는 25분의 18이 가장 높았는데요.
즉 25분의 18이 선택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때 엔트로피가 높은 것은 어떤 사례일까요? 즉 균등분포를 가지는 첫 번째 사례예요. 5분의 1로 같은 비트열이죠. 즉 여기서 정리할 거는 엔트로피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측이 어렵고 그리고 무작위성을 띈다. 즉 랜덤하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는 그리고 무작위성을 가지는 난수를 이용하여 암호키를 우리는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성한 암호키를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요? 이 키 분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키를 전달했을 때 장비를 이용하여 해당 링크 암호화에 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대단, 즉 엔드-투-엔드 암호화에서는 적용이 어렵겠죠.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들이 수만큼 해당 키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세션 키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그림이 그 예시입니다. KAB가 마스터 키고요. K와 K 프라임이 세션 키입니다. 이 세션 키는 세션이 끝나면은 바꿔버립니다. 즉 세션당 일회용이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수식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보시면은 K를 이용하여 세션 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둘 간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해당 암호화에 사용한 K를 암호화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버리게 되는 거죠. 먼저 이 C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KAB 마스터 키를 모두 갖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전에 이 키를 공유하는 방식을 사전 공유, 즉 PSK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스터 키를 이용한 세션 키 전송 과정의 경우에는 링크 암호화 그리고 최초의 뭐 벤더나 아니면은 뭐 기타 사전에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대단 엔드-투-엔드 디바이스들에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즉 링크 암호화와 단대단 암호화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공격자가 세션 키를 바로 알게 된다면 메시지가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장에서 말씀드릴 거는 TPM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써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암호키 유출이나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으로 암호화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TPM이에요. Trusted Platform Module의 줄임말인데요. 이 TPM 칩을 이 예시에서 보시면은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죠. TPM 칩을 메인보드에 달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에도 쓰이고요. 뭐 데스크톱 메인보드에도 TPM 칩을 얹은 제품들이 있고 뭐 스마트폰에도 TPM이나 그리고 TPM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보안 칩이 설치되어 출시되고 있습니다. 뭐 TPM이 설치되지 않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착할 수 있도록 슬롯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꽤 있죠. 이 부분은 사실 보면 TPM이라고 이렇게 슬롯이 있죠. 이 TPM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TPM에서는 그 내부에 키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TPM의 내부 마스터 키 혹은 루트 키라고 하는 이 키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TPM이 포함된 이 PC는 TPM에 의해서만 해독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TPM에 의해서만 해독할 수 있는 암호화 키를 만들고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TPM의 루트 키 혹은 마스터 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암호 키를 생성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암호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TPM 칩에는 다른 칩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키, 방금 말씀드렸던 키인데요.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고 템퍼 레지스턴트 성질로 인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하드웨어 보안 방법으로 꼽히게 되고요. 이 TPM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암호학적인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며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트러스트존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기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키 관리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IoT 장비들의 TPM이 장착이 되게 되는데요. 인피니언이라는 제조사는 커넥티드 자동차용 TPM을 출시를 했고요. 2018년 말이었죠. 그리고 2019년 1월의 경에는 폭스바겐이 인피니언에서 개발한 TPM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외부와의 통신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그 내부 OS에서 시큐어한 모듈 간 혹은 버스 통신에도 이 방법이 사용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키를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마스터키와 세션키를 이용하여 키를 분배하는 방법 살펴봤는데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키 분배 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KDC라고 하는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 줄임말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키 분배 센터로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KDC가 있죠. 단대단 암호 통신, 엔드-투-엔드 암호 통신마다 클라이언트, 통신을 원하는 클라이언트 양쪽은 KDC로부터 키를 공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신 클라이언트가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A 그리고 클라이언트 B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 클라이언트 A는 나 B와 통신을 할 거야 의미로 A와 그리고 B의 ID 그리고 넌스 값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KDC의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A에게 A의 키로 암호화한 KDC로 받는 키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A가 보냈던 정보들을 클라이언트 A 키로 암호화하여 전송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있겠죠. 2의 KA는 사전에 공유가 되어 있을 겁니다. 클라이언트 A와 KDC 간에요. 그리고 이 KDC는 이때 클라이언트 B의 키로 암호화한 방금 전송해줬던 KDC의 키와 그리고 A의 아이디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클라이언트 A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키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K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KA 부분을 복화하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 A의 경우에는 이 해당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이 보냈던 ID 값 그리고 넌스 값을 자신이 보낸 값과 비교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KDC의 키를 받습니다. 통신할 때 이 키를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그리고 이 키를 획득한 다음에 이 정보를 그대로 B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B 또한 이 B의 키를 가지고 있겠죠. B의 키로 복화해서 KKDC와 그리고 IDA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 통신에 사용되는 키는 KKDC, 즉 통신용 암호화 키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통신 클라이언트가 n명일 때 이 콤비네이션 n개 키만큼 키를 생성하여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 쌍마다 키가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2의 콤비네이션 EC n개의 키를 생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관용 암호화, 이전에 배웠던 암호화와 키가 같은 관용 암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KDC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2의 KA, 2의 KB라고 하는 A와 B의 키, 즉 마스터 키를 가진다는 가정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관용 암호만으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KDC 언어로 부족을 합니다. 이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공개 키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공개 키 암호화는 대칭 키가 가진 키 분배의 어려움으로 탄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의는 공개 키 암호를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모르는 상대와 비밀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바로 키를 공개하는 공개키 암호화입니다. 비밀이어야 할 키를 공개한다니 이상하죠?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는 두 가지 개념의 키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키, 그리고 그 짝이 되는 비밀키.
공개키는 사람들에게 공개된 열쇠이며 정보를 암호화만 할 수 있는 키입니다. 반면 비밀키는 남들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개인의 비밀 열쇠로 공개키로 잠근 암호를 풀 수 있는 키입니다. 이런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는 예로 인터넷 뱅킹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터넷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사용자 컴퓨터에 두 개의 키, 공개키와 비밀키가 생성됩니다. 사용자 컴퓨터에서 공개키가 은행으로 전송되면 은행은 중요한 정보를 공개키로 암호화한 후 암호문을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사용자는 비밀키로 암호문을 해독해 중요한 정보를 은행과 공유하며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은 이러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인터넷에서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가는 은행 업무와 쇼핑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칭 암호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키 배속 문제, 키 분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나온 방식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Symmetric Key Encryption, 비대칭 키 암호라고도 불리는 방식이에요. 이 공개키 암호의 경우에는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인 암호화 키와 그리고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인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암호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키 교환이 불필요합니다. 이 대칭 키의 경우에는 송신자가 암호할 때 사용한 키를 수신 측에서 알아야 복호화가 가능했죠. 하지만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키 교환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개키 암호 방식, 이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산대수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 이산대수라고 하면은 인수분해 기반을 둔 건데요. 이 큰 수를 인수분해하는데 그 기반을 두기 때문에 암복호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 다음 주 강의에 조금 더 자세히 RSA 알고리즘 타겟을 잡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예시로는 DSA, DH, DPL만, RSA, MQV, CDSA, KCDSA, ECDH, ECMQV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개키 암호화는 공개키와 개인키 쌍을 이용을 합니다. 앞선 영상에도 보셨죠? 개인키라고 하면은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던 비밀키와 같은 말입니다. 우선 공개키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게요. 퍼블릭키 KPU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키입니다. 그리고 개인키는 프라이빗 키는 KPR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자신만이 알고 있는 키입니다. 이 공개키 경우에는 일반 그에게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공개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공개키는 수신자에게 메일로 전해줘도 되고 기타 방법으로 전해줘도 됩니다. 이 공개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부러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공개키를 사용해서 암호화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 즉 자신에게 암호문을 보내주는 송신자에게는 공개키를 건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개키로 이용해서 암호화를 했다면 복호화 키, 즉 개인키는 절대로 공개돼서는 안 됩니다. 이 키는 그 수신 측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키, 자신만이 알고 있는 키, 비밀키라고 불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건네주거나 한다면은 통신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공개키와 개인키 이 두 가지를 키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키페어인데요. 이 공개키와 개인키의 연관성이 있죠. 이 키쌍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개의 키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수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개키와 개인키를 각각 별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공개키 암호 이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공개키와
자신만이 사용하는 개인키로 이루어지는 키쌍을 하나로 만듭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개키 암호 방식의 기능으로서는 사용되는 서비스로서는 메시지 암복호화, 앞선 장에서 바로 말씀드렸었죠. 메시지 암복호화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서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공개키 암호를 이용하여 키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공개키 암호 방식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방식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타원 곡선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타원 곡선에 기반을 둔 방식인데요. 이 인수분해 문제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이 RSA, 보면은 이 아래 표는 키사에서 발간한 암호 알고리즘 및 키길이 이용 안내서인데요. 권고하는 알고리즘들 목록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리스트,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식들이 나와 있고요. 타원 곡선에 기반을 둔 방식 또한 다음과 같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간단한 수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송신자 A 그리고 수신자 B가 있습니다. 기밀성을 보장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암호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A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 이 기밀성이 보장이 될까요? B 또한 메시지를 볼 수가 없겠죠. A가 A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풀려면은 B가 아닌 A의 그 개인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해당 개인키는 A만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과 같이 B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B는 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죠. 개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메시지를 개인키를 이용하여 복화가 가능합니다. B가 A에게 보낸다면은 이때는 A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A는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복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메시지를 A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방식과 그리고 A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예시는요, 어떠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A의 공개키는 모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A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밀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데요. 다만 A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해당 메시지의 복화가 가능합니다. 이야기인 즉슨 A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이 첫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기밀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개인키를 이용하여 메시지의 복화가 가능합니다. 즉 앞선 첫 번째였던 이 A의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기밀성을 보장하고 이는 암호화에 사용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는 A가 본인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보내는 메시지에 서명값을 서명값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전자서명이라는 용어로서 부르긴 합니다. 즉 공개키는 암호화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개키 암호화에서는 중간자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자 공격은 뭘까요? A와 B 이 두 개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이 해커가 B인 척 A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해커의 공개키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해커의 공개키를 보내면 A는 B임을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이 해커가 보낸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해커에게 보내게 됩니다. A는 B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 해커는 해당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메시지 내용을 수정을 하여 B에게 전송을 합니다. B에게는 A인 척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본인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이 B는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한 해당 메시지를 해커에게 전송하게 되고, 해커는 B의 공개키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가지고서 중간에서 정상 사용자인 척 흉내를 내는 공격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해커는 A에게 B의 공개키로 속여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A가 B에게 보내는 암호문을 탈취를 합니다. 이 과정이었죠. 두 번째로 해커는 B의 공개키를 획득하며 B에게 수정된 메시지 프레임을 전달을 받습니다. 즉, 이 예에서 보시면은 우리는 A가 진짜 A인지 B가 진짜 B인지 사용자를 인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증 방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일단 A와 B가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A가 본인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보낸다면은 일단 기밀성을 보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지와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개인키로 암호화한 값을 B에게 보내면은 이 또한 메시지에 대한 기밀성은 보장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이 개인키를 통해서 A가 만든 메시지이구나 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통해서요. B의 경우에는 A로부터 받은 공개키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복호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붙여져 함께 전송된 메시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수식을 통해서 무결성, 그리고 A가 메시지를 보냈구나, 사용자 인증, 그리고 부인 봉쇄, A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인을 할 때 이를 봉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밀성까지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화를 합니다. 위에 보셨던 이 두 번째 예시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B의 공개키로 해당 메시지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해당 메시지를 복호화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B의 개인키입니다. 즉 B만 해당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보셨던 이 세 가지 예시, 무결성, 사용자 인증, 부인 봉쇄와 추가적으로 B의 공개키로 암호화함으로써 기밀성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단점이 없을까요? 세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수식 안에 암호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크기가 커졌을 때 암호화 메시지의 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커지게 될 것입니다. 즉, 암호화 속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암호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시지 크기를 줄임으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공개키의 진위, 과연 이게 그 해당 A의 공개키인지 판단하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때 인증서를 사용을 한다면은 사용자 아이디와 그리고 공개키 정보를 매핑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보관해야 되는 비밀키인 개인키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보관 문제도 있습니다. 이 개인키 보관 문제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패스워드 또는 패스워드의 해시 값으로 개인키를 암호화하여 보관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암호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좀 수식을 써서 앞서 배우셨던 대칭키를 이용하여 이 공개키 방식의 단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키는 공개키에 비해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기밀성을 보장하는 사례를 보시면은 메시지를 뭘로 암호화를 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K는 대칭키입니다. 이 대칭키를 수신자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대칭키인 K로 메시지를 암호화한 내용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우선 이 과정에서는 기밀성이 보장이 되죠. 즉 수신자 외에 모두가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려면은 우선은 이 암호화되어 있는 K를 복호화를 해야겠죠. 복호화를 하려면은 B의 개인키가 필요합니다. B의 개인키로 K를 복호화를 해야 되고요. 이 K를 획득하면 이 K를 이용하여 암호화됐던 메시지를 복호화함으로써 우리는 메시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에는 기밀성만 보장이 되는데요. 그럼 공개키 진위 과정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공개키 진위 과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식으로 갑니다. 우선 이 안부터 살펴보시면요. 메시지와 그리고 A의 A의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A 개인키로 이 암호한 쪽은 A다 라는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를 K를 이용하여 암호화를 합니다. K가 있어야 복호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K는 다시 B의 공개키로서 암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신자 쪽에서는 수신자인 B는 먼저 해당 공개키가 B의 공개키구나 라는 것을 본인의 개인키로 이 K를 복호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개인키와 맞는 쌍은 이 B 공개키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개키의 진위를 만족하고요. 그리고 이 K를 알아야 이 안에 메시지 값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B만이 이 기밀성이 적용된 메시지에 복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앞서 보셨던 기밀성만 보장한다는 문제, 그리고 공개키 진위의 문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메시지 속도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지의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암호화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해시를 적용하는 거예요. 해시를 적용하게 되면 고정된 크기의 아웃풋으로서 적용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되는데 160비트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256비트, 512비트 등 비트 수는 다양합니다. 무결성 검증에 주로 쓰이긴 하는데 메시지 속도 부분에서 큰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보시면은 일단은 B의 공개키로 대칭키인 K를 암호화를 합니다. 이 K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안전성이 보장되는 주요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AES256, 즉 키를 256비트짜리 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B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그리고 이에 암호화된 이 K를 이용하여 메시지와 그리고 A의 개인키로 해시화된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이 해당 값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즉 서명을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즉
이 부분의 식은 기밀성도 보장을 하고 공격키 진입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메시지 속도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키를 사용한 간략한 통신 흐름, 그리고 공개키를 사용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무결성, 기밀성, 부인 봉쇄, 그리고 인증까지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통신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RSA 알고리즘, 즉 공개키는 왜 공개해도 되며, 그리고 개인키는 왜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타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